안녕하세요. 저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 6학년 중반입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60대라고 하면 엄청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시골이라 더 그랬는지 몰라도 다들 구부정해진 허리로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진짜 100세 시대라는 말이 맞는지 제가 어릴 때 알던 60대와 다르더라고요. 물론 젊은이들 눈에는 한참 노인네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몸쓰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팔팔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생을 60년 넘게 살았으니 이야기거리도 참 많아요. 삶을 순탄하게 살아온 게 아니다 보니 더 할 말이 많은 것 같네요. 제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으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였습니다. 이 험난하고 놀라운 삶의 여정을 어디서부터 설명하는 게 좋을까를 곰곰이 생각했는데요.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국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서전이나 사람들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들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때부터 제 운명이 바뀌었을지도 모르죠.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서 아주 어릴 때의 기억은 희미합니다. 나이를 먹으니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는 말이 이해되더군요. 전날 먹은 저녁밥이 뭐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니 60년도 더 된 이야기들을 자세히 기억할 수는 없죠. 그래도 가장 오래된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인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떠올릴 수는 없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저희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날이었죠. 옹기종기 친구들이랑 교실에 모여 앉아 있는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나오라고 손짓하더군요. 내가 또 무슨 사고를 쳤더라. 기억을 더듬고 있는데 얼른 나오라고 손짓을 더 빠르게 하셨습니다. 너 지금 병원에 좀 가야겠다. 병원이요? 왜요? 장에서 큰 불이 났는데 너희 부모님도 병원에 실려갔단다. 지금 교무실에 작은 아버지가 너 데리고 가려고 와 계신다. 얼른 가봐라. 혹시 모르니까 가방도 챙겨가고. 저는 선생님의 이야기에 교실로 돌아가 주섬주섬 가방을 챙겼어요. 집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는 아이들은 부럽다는 표정과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잘 모른다는 얼굴로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이고는 교실을 나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죠. 두 분 다 감기 한 번 앓은 적 없고 평소 병원에 가는 것도 본 적이 없었기에 그냥 별일 아니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냥 몸에 상처가 나서 치료 좀 받으시나 보다 싶었죠. 어쩌면 그건 제가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서 크게 경각심이 없어서 생긴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작은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작은 아버지이기는 하지만 저희 부모님과 사이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기에 왕래가 잦지는 않았어요. 동네도 멀지 않은 곳에 살았지만 서로 마주하는 일은 잘 없었습니다. 어쩌다 명절이 다가오면 인사치레로 들를 뿐 평소에는 친하게 지내지 않았죠. 아마 서로 없이 사는 형편에 제 살림 꾸려나가기에도 벅차서 그랬을지 모릅니다. 병원으로 도착해서야 깨달았어요. 이 일이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큰 문제구나 하는 것을요. 병원에는 병상이 부족할 정도로 환자들이 꽉 차 있었고 간호사도 의사도 여기저기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주변에는 울고 있는 가족들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무 말도 없는 작은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는 동안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 곳은 침대 위에 하얀 천이 덮여 있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형체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작은 아버지는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더니 저를 잠시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간호사 누나를 따라 밖으로 나왔고 잠시 후 작은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침대 곁을 떠났어요. 뭐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있어요? 제 질문에 작은아버지는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부모님은 저 세상 갔다. 가뜩이나 물려받을 것도 없는 집구석에서 고작 준다는 게 남의 자식이네. 에휴. 작은아버지는 혀를 끌끌 차더니 저를 이끌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이후 작은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부모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작은아버지는 제 팔에 무언가를 끼워주면서 부모님의 사진이 있는 곳에 앉아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거기에 앉아있다가 사람들이 오면 따라서 일어나 인사를 하고 다시 또 가만히 앉아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어린 상주라고 불렀습니다. 며칠 정도 그렇게 장례식장에 머무르다 산소에 갔다가 집에 있는 짐을 챙겨 작은아버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이제 거기가 제 살집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갑작스럽게 고아가 되면서 남의 집에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친척집이었지만 거기는 남보다 못한 곳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집안에 군 식구가 늘어 입 하나 더 얹은 것이 다들 영 불만이었거든요. 작은아버지의 집에는 저 외에도 자식이 셋이나 더 있었어요. 그러면서 집안 살림은 빠듯해서 자기 자식 굶을까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비좁은 방 두 칸에 작은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자애들 셋이 끼어서 자야 했습니다. 형제들도 가뜩이나 좁은 집, 볼품없는 반찬에 제가 끼어든 것이 꽤 못마땅해 했어요. 그 집에서 저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저를 볼 때마다 작은 어머니는 너희 집 식구 때문에 이게 웬 고생이냐라고 작은 아버지를 닥달했습니다. 나는 뭐 좋아서 데려왔어. 작은 아버지는 덩달아 소리를 쳤어요. 집에 있을 때면 목구멍으로 바늘을 삼킨 것 같았어요. 가족들의 시선은 물론 집에 있는 시간 동안은 공기마저 저를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천덕꾸러기였던 저는 집에 있을 때면 작은 어머니의 끝없는 잔소리와 닥달에 어찌할 바를 몰랐죠. 작은 아버지는 그런 저를 데리고 가끔 밭에 데리고 가 일을 시키기도 했어요. 하지만 야무지지 못했던 저는 그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해 늘 한숨 섞인 비난과 고함을 들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제가 함께 사는 것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머리가 굵어질수록 제 존재감이 더 커져서인지 작은 어머니의 잔소리와 구박도 심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는 갈 곳 없는 처지인데다 가진 것도 없으니 혼자 나가 살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저 얌전히 구박을 듣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지난 지 2년 정도 지났을까. 초등학교를 아직 졸업도 하지 못했는데 저는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버지는 저에게 갈 곳이 있다라고 했어요. 별로 챙길 것도 없는 제 짐을 작은 가방 하나에 싸두었더군요. 저는 가방을 들고 작은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터미널로 가서 버스표 2장을 샀고 저희는 커다란 차에 올라탔어요. 처음으로 타보는 큰 버스라 두리번거리면서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3-4시간 정도 한참을 달렸어요. 그렇게 달려서 이름도 생소한 낯선 곳에서 내렸습니다. 짐가방을 들고 작은아버지의 뒤를 계속 따라갔어요. 터미널에서 내려서 작은 버스를 타고 또 한참을 걸어갔더니 외진 곳에 건물 하나가 나왔습니다. 알록달록 벽돌로 된 담벼락을 지나 마당을 가로질러 건물로 들어갔더니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면서 건물의 복도를 따라 쭉 걸어가다가
원장실이라고 쓰여있는 방 앞에 섰어요. 문을 뚝뚝 두드리니 안쪽에서 들어오라는 나이 많은 어르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책상에 앉아 있었고 자신 앞에 의자를 가리키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 이후 그곳은 제 집이 되었어요. 제가 간 곳은 보육원이었어요. 2년이면 그래도 꽤 오래 버텼다는 생각이 지금은 드네요. 저도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돈이 없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중에 자기 아이도 아닌 애를 데려다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렴풋이 이해돼요. 어린 저는 지금처럼 깊이 있게 이해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작은아버지 집에서 생활하는 것도 별로 행복하지 않았고 거기서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우린 그냥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 서로 같이 살 수 없구나였던 것 같아요. 보육원에서의 생활은 어땠냐고요? 이렇게 말하면 작은아버지가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전보다 훨씬 좋았어요. 넓은 공간, 따뜻한 밥, 장난치고 어울려 놀 수 있는 친구들과 동생들, 형, 누나들까지. 거기서는 제가 왔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 무엇보다 좋았어요. 입 하나 늘었다는 잔소리와 구박을 더 이상 견디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제가 지내던 보육원은 큰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시설도 아주 깔끔했어요. 다른 보육원은 가보지 못했지만 전에 작은아버지 집에서 살 때보다 밥도 잘 나오고 반찬수도 많았어요. 자는 곳도 따뜻하고 이불도 베개도 좋았어요. 같은 보육원에서 지내는 친구들이랑 등교도 하교도 같이 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규모가 꽤 있는 시설이다 보니 다니는 애들도 많았어요. 특히 저랑 동갑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주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동갑이라 그런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저희는 말도 잘 통하고 빠르게 친해졌어요. 제가 보육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기도 했죠. 그 친구 덕분에 보육원 생활을 더욱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고 저희는 학교에서도 같은 반이 되면서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었죠. 중학교도 같은 곳으로 진학하게 되면서 우리의 우정은 더욱 돈독해졌어요. 소심한 저를 위해서 그 아이가 늘 적극적으로 대신 나서주었고 그런 점이 참 고마운 친구였어요.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 참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저희 두 사람은 성격도 취향도 비슷한 점이 많았고 그 덕분인지 완전 단짝이 되었죠. 보육원 시설 내내 저희는 누구보다도 절친한 친구 사이로 유명했어요. 그러다 보니 보육원을 퇴소할 때의 계획도 같이 세웠어요. 미래가 분명하지 않았던 저희에게 앞으로의 계획은 크고 대단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퇴소 후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같이 살 집을 구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희 둘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고시원에서 생활했어요. 1년간 열심히 돈을 모아 둘이 같이 살 괜찮은 전셋집을 구하는 게 목표였죠. 보육원 출신이라고 어디서 무시당하지 않을 번듯한 집을 구하자고 이야기했어요. 무엇보다 단체 생활에 익숙했던 아이들이라 각자 쓸 방이 있으면 좋겠다고 근처 시세를 알아보고 목표를 세워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상된 목표에 가까워졌고 곧 있으면 답답한 고시원을 벗어나 함께 살 번듯한 집을 구할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일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1년이 되었고 저희는 모아둔 돈을 가지고 집을 보러 다녔죠. 오래된 빌라 건물이라 엘리베이터 없는 4층 꼭대기였지만 둘 다 젊고 튼튼하니까 상관없다 싶었어요. 좁기는 하지만 방도 2개였고 부엌과 화장실도 집 안에 있어서 더욱 마음에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가격도 저희가 모은 돈에 딱 맞아서 여기다 싶어 며칠 뒤 바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친구가 성격도 꼼꼼하고 계약이나 은행과 관련해서도 아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낮에 시간을 쓸 수 있어 은행 가기에도 훨씬 편해서 그동안 모은 돈을 미리 맡겼어요. 며칠 후 계약하기로 한 날 부동산에서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데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친구가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벌써 약속 시간이 한참을 넘겼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평소 약속 시간에 늦어도 10분 전에는 나타나는 친구거든요. 한 번도 약속을 어기거나 늦어본 적이 없는 애인데 이렇게 중요한 날 나타나지 않다니 불안함이 커졌어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필수일 때는 아니다 보니 저도 친구도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혹시 일하는 곳에 붙잡혀 있나 싶어서 친구가 근무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봤는데 오늘 쉬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집 계약해야 한다면서 쉰다고 했다길래 사는 하숙집으로도 찾아가 봤는데 거기서도 오늘 오전에 일찍 나간 이후로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친구를 찾기 위해서 주변을 돌아다니며 한참을 헤맸지만 어디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저녁 늦게까지 친구의 집 앞에서 기다렸는데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간 것은 아닐지 생각이 들었어요. 믿고 있는 친구라 이런 의심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큰 돈을 맡긴 후 갑작스럽게 사라졌으니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를 믿어야 한다는 마음과 돈 앞에서는 가족도 믿으면 안 된다는 주변의 조언들이 떠올라 괴로웠어요. 누구도 소식을 들은 사람이 없다고 하자 정말 어디 도망이라도 간 걸까 싶더라고요. 밤새 그 집 앞을 지켰지만 친구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다음날 저는 실종 신고를 하러 경찰서를 찾게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전날부터 친구를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름과 인상착의 등을 설명했어요. 신고서를 접수하려고 하는데 경찰 한 명이 제 친구 이름을 알아보더라고요. 이분 실종 아니에요? 네? 어제 약속 장소에도 안 나타나고 일하는 곳이랑 집에도 없었는데? 그게 혹시 어떻게 되는 사이시죠? 보육원에서부터 같이 지낸 친구예요. 같이 살기로 해서 어제 부동산에서 집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안 나와서 찾아다녔어요. 마침 오늘 사고 현장에서 가방을 발견했는데 지갑에 주민등록증이 있어서 지금 조회하려고 들어오던 길이었습니다. 친구분 지금 병원에 있어요. 병원이요? 많이 다쳤나요? 아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일단 주소 알려드릴 테니 병원으로 먼저 가보세요. 저는 경찰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방문하니 경찰서에서 연락받았다며 저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담당자분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 복도를 쭉 따라 걸으니 그곳은 영안실이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니 무연고자라 이름도 적혀있지 않은 칸에 친구가 잠들어 있더군요. 전날 졸음운전을 하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친구를 들이받았고 그대로 주행랑을 치는 바람에 여전히 경찰에서 흔적을 찾는 중이라고 했어요. 친구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 사고로 친구의 가방이 멀리 날아가 버려서 우선 시신을 먼저 옮긴 후 소지품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실종 신고된 것도 없고 옷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누구인지도 알 수 없어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 추운 영안실에서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이 혼자서 누워있었을 친구를 떠올리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영안실의 차가운 공기와 밤새 혼자 있었을 친구를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어요. 가족이 있다면 알려주기라도 할 텐데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려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밤새 혼자 있던 아이에게 마지막 가는 길 쓸쓸하게 보내고 싶지는 않아 저는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습니다. 먼저 보육원 원장님에게 전화하고 주변의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알렸죠. 돌려받은 친구의 소지품으로 제가 맡겼던 보증금도 찾을 수 있었어요. 보증금은 3일 동안 진행된 친구의 장례 비용으로 모두 써버렸지만요. 제 전 재산을 모은 돈이었기 때문에 장례를 모두 치르고 나니 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낼 돈도 없었죠. 지내고 있는 고시원에서 쫓겨나듯이 나왔고 당장 돈을 낼 수 없지만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며칠 동안 찜질방을 전전하며 고시원마다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금방 일해서 받은 월급으로 비용을 낼 테니 한 달만, 아니 몇 주만 사정을 봐줄 수 없는지 여쭤봤어요. 그러던 중 마침 한 고시원의 사장님이 자신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면서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찜질방에서 고시원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최대한 빨리 월세를 내기 위해서 근처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주급으로 일당을 받으며 방세를 냈습니다. 1년을 꼬박 모은 돈을 전부 써버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가장 아끼던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이니까요. 그렇게 제 사정을 봐주신 사장님에게 드디어 월세를 냈고 이후에도 돈을 열심히 벌어서 다시 조금씩 모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개월간 모은 돈으로 운전면허 학원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면허를 따서 운전할 수 있으면 배달 일로 돈을 더 벌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면허 학원에 다니면서 다행히 한 번의 시험에 합격했고 고시원 바로 앞 중국집에서 낮에 배달하게 되었어요. 한 푼이라도 더 빨리 모으기 위해서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기 시작했죠. 운전면허를 따고 나니 여기저기 참 쓸 데가 많구나 싶으면서 역시 사람은 뭐든 배워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새벽 신문 배달을 하러 다녔는데 신선한 공기도 참 좋고 하루를 일찍 여는 마음도 뭔가 풍요로웠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집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주택과 빌라 사이를 다니다가 조금 더 가면 골목을 따라 부잣집 대문들이 잔뜩 보였어요. 대문부터가 제가 지내고 있는 고시원의 방보다 큰 집들을 보면서 이런 곳에는 대체 누가 사는 걸까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새벽마다 집집이 신문을 배달하면서 큰 대저택들 사이 매일 운동을 다니는 한 어르신도 만날 수 있었어요.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는 눈을 맞은 듯 하얗게 센 흰머리에 아침마다 운동을 나왔어요. 빠른 속도는 아니었지만 천천히 동네를 걸으면서 운동을 하는데 거의 매일 만나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얼굴을 마주치면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감사하게도 제 인사를 받아주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 후로 매일 지나가면서 서로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도 별로 다니지 않던 새벽길, 반갑게 인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분과 어느새 1년이 지나갔습니다. 신문도 중국집 배달도 익숙해지던 때 골목 사이를 누비며 동네에 모르는 길이 없었고 운전 실력도 크게 성장했어요. 그날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신문을 배달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 언덕길의 바닥에 커다란 형체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서 보니 어딘가 익숙한 그 형체는 1년간 매일 새벽 인사를 나누던 할아버지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 오토바이를 버리듯이 팽개치고 얼른 할아버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였고 흔들며 깨웠지만 미동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신문을 묶었던 끈을 풀어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제 몸과 함께 둘둘 묶어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근처에 있던 병원으로 빠르게 달려갔어요.
다행히 1년 넘게 배달하면서 동네 지름길을 다 파악하고 있었고 웬만한 건물과 집의 위치도 다 알고 있던 터라 병원을 누구보다 일찍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길에서 쓰러져 있었다는 설명을 해드렸고 할아버지는 급하게 응급실 안으로 이동했어요.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그 앞에 의자에 앉아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응급실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간호사분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더니 보호자와 연락이 되었다며 지금 이쪽으로 오는 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급하게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골목에 두고 온 신문이 떠올라 병원을 나섰습니다. 곧 가족들이 온다고 하니 제가 있지 않아도 돼. 저는 다시 할아버지를 발견했던 곳으로 돌아가서 바닥에 두고 온 신문을 다시 주워들고 배달을 마무리했어요. 사장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그로 인해 배달이 조금 늦어지게 되었다고 사과까지 하고 나니 그렇게 오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중국집 배달을 마치고 문득 할아버지는 괜찮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술은 잘 됐을까? 가족들은 제 시간에 도착했을까? 걱정이 들어 고민하다가 결국 병원에 들르기로 했어요. 혹시나 한 걱정에 일을 마치고 서둘러 병원으로 가봤습니다. 마침 제가 낮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을 때 있던 간호사분이 있으셔서 수술을 잘 마치고 현재 입원실에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괜찮은지 살펴보기 위해 입원실 앞으로 갔는데 마침 나오던 가족분과 딱 마주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아, 혹시 오늘 저희 아버지 병원으로 모시고 왔다는 청년분인가요? 네? 그걸 어떻게... 도착했더니 의료진 분들이 어떤 젊은 청년이 저희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왔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군요. 할아버지는 괜찮으신가요? 수술은 잘 됐다고 들었는데. 네, 청년 덕분에 수술은 매우 잘 됐어요.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거라 자칫 길에서 시간을 보냈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바로 수술로 들어갔습니다. 2시간 이내에 처치를 받아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덕분에 저희 아버지가 살 수 있었어요. 꼭 찾아서 인사하고 살해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서 다행이네요. 아닙니다. 제가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해서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수술 잘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괜찮으신지 궁금해서 확인차 들린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혹시 새벽마다 인사하면서 저희 아버지랑 인사를 한다는? 네? 맞아요. 한 1년쯤 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아버지가 운동 다녀오시면 신문 배달 청년 봤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매일 새벽마다 신문 배달하는 청년이 있는데 엄청나게 어려 보이는데 이른 시간부터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칭찬하셨는데 이렇게 보게 되네요. 저희 아버지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살해는 당연한 거죠. 하마터면 길에서 세상을 떠나실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셔도 분명히 살해를 해야 한다고 하실 거예요. 하지 않으면 오히려 제가 혼날 수 있으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정말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혹시 차 필요한가요? 우리 집이 자동차 산업을 하는데 아니면 현금이 더 좋은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고시원에 살고 있어서 차는 놓을 곳도 없어요. 제 형편상 유지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정말 지나가다 우연히 발견해서 제가 모시고 온 것뿐이에요. 큰 답례를 받을 정도로 대단한 일이 아니라서 오히려 부끄럽네요. 아휴,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가족분들이라도 필요한 게 있으시지 않을까요? 그냥 넘어가면 저 진짜 아버지한테 크게 혼납니다. 아, 제가, 아이,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 가족도 없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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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괜찮아요. 할아버지에게도 제가 정말 괜찮다고 말했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보육원이요? 아, 지내는 곳도 고시원이고, 혹시 괜찮으면 제가 근처에서 저녁을 살 테니 천천히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녁을 먹었으면 커피라도 사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들분의 간곡한 요청으로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제육볶음과 된장찌개를 시키고 저희는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은 보육원과 고시원이라는 말에 제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더 자세히 듣고 싶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일들을 말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과 그 후 친척집에서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 함께 살기로 목표한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불의의 사고로 친구가 세상을 떠났고 그동안 모은 보증금을 장례 비용으로 쓰느라 다시 고시원에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죠. 그 후 운전면허를 취득해 지금은 새벽에는 신문, 낮에는 중국집 배달을 하면서 다시 돈을 모으고 있다고 했어요. 한참을 제 이야기를 듣던 아드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고심 끝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고생했네요. 돈이나 다른 거로는 사례를 받기 부담이 된다고 하니 혹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요? 마침 우리 집에 운전기사 한 분이 그만두는데 그 뒤를 이어서 일해주면 어떨까요? 급여도 좋고 주로 저희 아버지 외출을 담당했던 분이라 일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요즘은 멀리 외출하는 일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지금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보수를 제안했고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시니 이번에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일을 하면서 받을 돈이니 괜찮겠구나 싶었어요. 며칠 후부터 저는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을 모시는 수행기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새벽 일찍 운동을 가고 그 후에는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일정이 있을 때만 차로 모셨는데 수술받은 이후에는 주로 병원 방문이 다였습니다. 처음에는 오토바이랑 달라서 적응이 필요했지만 운전면허 시험에서도 좋은 점수로 통과를 했기에 몇 번 주행을 해보니 금방 익숙해졌죠. 3년 정도 회장님을 담당하며 운전을 하고 모셨고 안이 넘은 연세로 집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나신 후에는 아드님인 사장님을 담당했습니다. 회장님이 떠나신 후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그럴 필요 없다며 자신의 운전기사로 일해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다시 또 사장님과의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고 회사부터 집 약속 장소들을 제가 다 모시고 다녔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본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어른 같았어요.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하시는 말씀에서는 늘 품격이 넘쳤고 저를 늘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려 노력하셨습니다. 책도 선물해 주시고 하고 싶은 공부는 없냐,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무엇이든 시작해라, 도와주겠다고 하시면서 마치 아버지처럼 인자하고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셨어요. 사장님은 창고에 남는 공간에서 종종 나무를 다듬는 일을 했습니다. 저랑 같이 목재를 사와서 몇 주 혹은 몇 달 내내 의자나 테이블을 만들고는 했어요. 이야, 뭐야.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너 손재주가 좋구나. 가구를 만들 때면 항상 제 손을 빌리셨는데 늘 저에게 손재주가 좋다며 칭찬하고는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엇이든 만드는 걸 좋아했다는 사장님은 그중 가구를 제일 좋아했어요.
가구는 대부분 누군가의 편안함을 위해 만들어진다며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과도 닮았다고 하면서요. 명절이면 선물 외에도 따뜻하게 밥 한 끼 하자며 가족들의 식사 자리에 꼭 저를 불렀습니다. 명절 외에도 사장님 생신이나 제 생일, 그리고 특별한 날이 있을 때면 항상 저를 아들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챙겼죠. 사장님 덕분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좋은 곳들도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틈틈이 할 수 있었어요. 급여도 늘 보너스까지 든든하게 챙겨주셔서 고시원을 벗어나 괜찮은 전셋집도 구할 수 있었죠. 월급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생활이 안정적이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바로 결혼이었어요. 그즈음 저는 회장님을 도와 병원 치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처음 제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도움을 받았던 간호사분과 계속 마주치게 되었죠. 자주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나누며 낯이 익었어요. 그 후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병원에 가지 않게 되었는데 어느 날 새로 이사간 집 근처 슈퍼를 갔는데 우연히 그분을 다시 마주쳤죠. 최근에 그 동네로 이사를 왔다며 그 사람도 저를 알아보았고 오랜만에 마주쳐서 이런저런 안부를 나눴어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던 그 사람은 종종 김치나 반찬을 많이 했다면서 나눠주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손이 크셔서 둘만 있는 집이라 자꾸 음식이 남는다면서요. 동네 주민으로 친하게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서로 만남이 깊어지면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3년의 연애를 하면서 부지런히 돈을 모아 결혼이라는 결실도 보았죠. 사장님은 저희가 결혼할 때 텔레비전과 냉장고를 선물해 줬어요. 혼주석이 비었을까 걱정하는 저를 위해 사모님과 함께 자리를 해주기도 하셨죠. 가까운 가족도 믿을 만한 친구도 없는 저를 위해 사장님의 아들분들은 축의금을 대신 받아주기도 했어요. 어느새 도련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삼촌이라는 말이 더 익숙해지고 있었죠. 친척이었던 작은아버지와 함께 살 때보다 사장님 가족분들은 저에게 잘해주었어요.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함께 일을 하면서 돈도 마음도 풍족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생각도 깊고 어른스러운 사장님 곁에서 직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어요. 사모님과 삼촌들이랑도 돈득하게 지냈고요. 20년의 세월 동안 저는 그 집에서 기사로서 일만 한 것이 아닌 가족의 구성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저를 대해주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늘 진짜 어른, 아버지 같았던 사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더 이상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사장님은 돌아가시기 전 간암으로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늘 제가 병원을 모셔다 드리고는 했죠. 간호사인 아내에게 우리 사장님 좀 잘 챙겨달라고 신신당부하기도 했어요. 얼른 나아서 오래 사셨으면 하는 제 마음과는 달리 저희의 만남은 그렇게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야.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오랜 시간 우리 곁에서 좋은 사람으로 남아줘서 정말 고맙다. 병원에 들릴 때마다 사장님은 침울해하는 제 얼굴을 보고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끝이 다가올수록 점점 마음이 힘들어졌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헤어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다니. 이런 게 누군가를 아낀다는 거구나. 가족이라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박사도 아니고 유명한 의사도 아니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혹시나 불편하신 점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살피는 것뿐이었어요. 사장님이 돌아가신 후 삼촌들이 대신 회사를 물려받았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 역시 내내 함께 했어요. 수많은 분이 애도를 위해 모여들었어요. 이렇게나 많은 분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으셨다는 것을 새삼 다시 느낄 수 있었죠. 계속해서 일을 하면 좋겠다는 사모님과 삼촌들의 이야기에 저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시작도 사장님의 제안이었고 제가 아버지처럼 모시던 분이 떠난 자리에 계속 남아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모두가 아쉬운 마음으로 저를 계속 설득하고 싶었지만 저 역시 같은 이유로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장님과 함께 처음 이 일을 시작한 것처럼 그분의 기사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었습니다. 퇴사를 한 후 한동안 우울감 때문에 축 처진 채 집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정도 됐을 때쯤 변호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 제 앞으로 사장님이 보낸 편지 한 통이 갈 거라면서 꼭 읽어봐야 한다고 했어요. 저에겐 무슨 편지를 보내신 걸까? 하루 종일 우편함을 기웃거리며 기다렸죠. 그날 늦은 오후 집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사장님이 직접 주소까지 적은 편지였죠. 돌아가신 사장님의 손글씨를 보니 저도 모르게 울컥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다시금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애써 진정시키며 편지를 뜯고는 펴보기도 전 접힌 상태의 글귀에 그 자리에서 그만 무릎을 꿇고 바닥이 다 젖도록 엉엉 울었습니다. 마음으로 맺어진 내 아들에게, 제 진짜 아버지도 그렇다고 제가 친아들도 아닌데 그 두 글자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흘러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편지에 적힌 아들이라는 두 글자를 보며 울다가 이내 가슴을 쓸어내리며 깊은 심호흡을 하고 펼쳐서 읽기 시작했죠. 아들아, 농담처럼 아들 같다고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너를 진짜 이렇게 불러본 건 처음인 것 같구나. 나에게 얼마 남지 않은 날 이 편지를 쓰면서 드는 가장 큰 후회는 그렇게 아끼던 너에게 한 번이라도 아들이라고 불러볼 걸 하는 아쉬움이다.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 젊은 시절부터 고생하며 날 길러준 우리 아버지를 일면식도 없는 네가 해야 할 일도 팽개치고 병원으로 데리고 왔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그 마음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순간까지 변함이 없어. 너에게는 내가 평생을 애써도 갚지 못할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살았단다. 우리 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라는 생각도 잠시 그날 밥을 먹으면서 네가 들려준 이야기들을 듣고 나는 가슴이 아팠다. 우리 아들들보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고생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 어디에도 정붙일 곳 없이 지냈다는 사실이 속상했단다. 또 너와 일하면서 이렇게 똑똑하고 현명하고 재능 있는 청년이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그 빛을 발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기도 했다. 지난 20년을 떠올려 보면 너는 누구보다도 자상하고 따스하고 그리고 재능 있는 사람이란다. 무슨 일이든 빠르게 배울 만큼 일머리도 좋고 눈치도 빨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늘 준비된 네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한 복이 드문 청년이라고 생각했단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늙어가고 너 역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어느새 한 집안의 어엿한 가장이 되었구나. 시간이 참 빠르다 싶어 아쉬우면서도 마침내 좋은 사람을 만나 든든한 가정을 꾸린 너를 볼 때면 흐뭇함이 느껴지기도 했단다. 지난 20년 너는 그냥 내 운전기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내 마음은 그보다도 더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어쩌면 내가 떠난 후 너도 이 집을 떠날 것 같은 생각에 널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단다.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렴. 그리고 나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도 우리 집을 떠나게 되어도 이 돈으로 어디서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너를 위한 삶을 찾았으면 좋겠다. 편지를 읽고 저는 변호사님과 만났습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50억이라는 막대한 유산을 남겼다는 이야기에 뒤로 발라닥 넘어질 뻔했죠.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려 했지만 삼촌도 사모님도 저를 위해 남긴 거라며 사장님의 마지막 소원이었으니 꼭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루아침에 저는 50억의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속세를 제외하고 나니 금액은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 평생 절대 만져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금액이었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나 오래 고민을 하던 중 사장님이 늘 제게 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라.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일지 고민을 해보니 제일 먼저 사장님과 창고에서 가구를 만들 때가 떠오르더군요. 그리고 그때 제가 손을 거들어 만든 가구를 보며 느꼈던 뿌듯함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가구를 만드는 법을 배우기로 하고 근처 학원을 알아보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용어나 디자인을 그리는 게 쉽지 않았지만 무엇이든 기본기 없이 되는 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꾸준히 학원에 다니고 자격증 시험을 봤는데 처음에는 어려워서 2번이나 떨어졌어요. 오랜만에 하지 않던 공부를 하려니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3번째에 삼고초려로 합격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후 저는 사장님이 물려주신 돈으로 수제 가구를 판매하는 가게를 차렸어요. 저희 가게 이름은 제가 늘 마음속에 빚으로 남겨두었던 오래전 세상을 떠난 친구의 이름으로 담았습니다. 직접 만든 가구를 판매하기도 하고 손님이 원하는 디자인이나 색상이 있다면 그에 맞춰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손으로 만든 가구를 좋아하는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몰랐던 세상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게 되었는데요. 몸이 불편한 분 중 시중에 맞는 가구가 없어 의뢰를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고객님들의 의뢰를 받을 때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하고 있고 매년 사장님의 이름으로 기부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돌아가신 후 앞으로 일을 하면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지 못하겠구나 싶었는데 사람들을 위해 가구를 제작하면서 다시 그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늘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저를 이끌어주고 가르쳐 주었던 사장님은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저에게 큰 교훈과 소중한 깨달음을 주고 가셨는데요. 가구 제작자로 사는 인생 2막에서는 이제 제가 사장님처럼 누군가에게 좋은 어른이 되어주고 싶은 바람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